애자이소다 강학습 1조 5강자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장 신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겁니다.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팀에서 문제를 해결한 3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이며 저희에게 남은 과제와 팀원 소개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자이소다 기업 측에서 내주셨으며 과제의 목적은 강화학습에 대한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 측에서는 강화학습 분석가들이 확대되고 프로젝트를 통한 인재 채용을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여기서 특히 프로젝트를 통한 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파란색은 아이템 위치, 빨간색은 시작 지점이자 종료 지점, 검정색은 장애물입니다. 에이전트, 저희는 강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강자가 지시받은 아이템을 전부 챙겨서 시작 지점을 출발해서 종료 지점까지 최단경로로 돌아오는 것을 강화학습시켰습니다. 물론 장애물은 피해서요. 프로젝트 수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2주간에는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책과 강의를 보면서 공부했고 3주차 초에는 베이스라인을 제공받아서 코드 분석과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무작정 어려운 모델을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공부해서 기초를 쌓았던 것처럼 비교적 쉬운 테이블 기반 방법론을 먼저 접근하였고 다음으로 심경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주 차에는 PQ와 NQQ라는 모델이 도출되었습니다. 신경망도 손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6월 5일에 기적적으로 우리 강자가 수렴을 해줬고 7주 차인 현재 지금 기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3주차에 베이스라인을 제공받고 진행한 EDA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져와야 될 아이템 수가 1개에서 7개까지 점차 많아지며 가져와야 될 아이템 분포는 일정한 것으로 봐서 어떤 한 아이템이 치우쳐지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강자가 가져올 첫 번째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를 보면 A로 시작하는 학습 데이터가 가장 많고 K부터 Q까지는 비교적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EDA에 대한 중요성은 높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에서 프로젝트 시각화 파일도 제공해 주셨는데 기존의 시각화 정보는 타겟 아이템이 표시되지 않아서 강자가 아이템을 잘 가져왔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타겟 아이템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진구 님이 설명해 주실 PQ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화학습 기초이론과 PQ러닝 발표를 맡게 된 장진구라고 합니다. 아이펠 정규과정에 강화학습도 없었고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첫 번째 발표더라고요.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기초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고 다음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때 환경은 그 행동을 보고 좋은 행동이면 플러스 보상을, 나쁜 행동이면 마이너스 보상을 주어서 좋은 행동을 늘리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 중에 Q러닝은 각 상태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보상을 통해서 행동의 잠정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동을 직접 해보고 보상을 얻는 시행착오가 수반되며 Q테이블이라는 모든 상태에 대한 행동의 가치를 저장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면 모든 테이블에 각각의 수렴된 행동 가치가 적히게 됩니다. 이 중에 수렴된 Q 테이블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행동, 여기서 화살표로 보이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 정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Q러닝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예제들처럼 Q러닝은 특정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탐색을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프로젝트인 여러 목적지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과제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로 향하는 행동 가치와
G로 향하는 행동 가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가치가 큰 값을 따라만 이동하지 D가 먼저인지 G가 먼저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고민에 빠진 우리는 Q테이블은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든지 어쨌든 특정한 위치에 수렴한다는 점을 기억해서 목표가 많은 만큼 Q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A부터 Q까지 각 17개 그리고 돌아가야 할 최종 위치 18개의 Q테이블을 수렴시켜서 미리 준비해 두자는 뜻으로 프리큐 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자는 직접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가장 가치가 높은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해보기 위한 과정, 다시 말해서 탐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실론 그리디라는 확률적으로 랜덤한 이동을 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초기에는 100% 확률로 시작해 탐색 과정에서 정보들을 얻고 이후 탐색 확률이 점점 낮추면서 가진 정보를 활용해서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Q로 잠시만요. Q로 수렴하는 테이블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작 위치에서 랜덤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Q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렴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왼쪽 구석에 있는 2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잘 수렴하게 될까요? 랜덤한 확률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입실론 그리디는 구석구석 탐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확한 Q 테이블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작점에서 2로 랜덤한 확률로 갈 확률은 7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았죠. 때문에 시작 위치를 무작위로 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모든 상태에서 충분히 다양한 행동을 해보도록 하였고 정확한 행동 가치들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랜덤한 위치에서 각 아이템에 수렴하는 충분히 학습을 시킨 결과 모든 경우에 각 아이템에 100% 수렴하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1400번 정도 수렴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100%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00% 성공률을 보인다고 해도 최적 루트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기에 10,000번 정도 탐색을 지속했고 GPU를 사용하지 않아도 한 2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렴한 Q테이블에 아그맥스를 통해 정책 테이블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최적 루트를 찾았지만 장애물 주변의 일부분에 간혹 잘못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탐색 10,000번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Q테이블로 정책 테이블을 완성했기 때문에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겠죠. 테스트 데이터를 돌려본 결과 100%의 피니시 그리고 43.4 정도의 평균 스텝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만에 모든 에피소드가 완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GIF 파일을 보시면 최적 경로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목표가 A냐, B냐, 시작 지점이냐에 따라서 테이블만 확인하면서 이동하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큐 러닝도 한계들이 있었는데요. 큐러닝 자체가 최대의 Q값을 보고 이동하는 고정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미리 Q테이블을 전부 다 수렴시켜 놓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Q테이블을 처음부터 다시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타겟은 18개였는데 타겟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Q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 이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 MQQ는 저희의 엔지니어이신 한태양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강자의 한태양입니다. 저는 두 번째 아이디어 멀티 Q테이블 큐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제부터 멀티 Q테이블 큐러닝을 MQQ라고 읽겠습니다. 우선 MQQ를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본 PQ와 같이 Q테이블을 사용해 학습시키는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PQ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경로를 Q테이블에 학습시키는 방법이었다면 MQQ는 경로를 찾아야 할 때 각각의 경로에 대한 Q테이블을 만들어 탐색을 통해 학습시키고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AHQ의 아이템이 있다면 시작점에서 AHQ를 들려 다시 시작점에 돌아오는 문제를 경로마다 학습시킨 후 Q테이블을 업데이트시켜 에피소드 하나가 끝날 때
큐테이블을 초기화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하나하나 결과값을 바로 디버깅을 위해 시각화를 했는데 우선 메뉴의 하사표를 보시면 현재 에피소드에서 찾아갈 전체 아이템 좌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밑 두 번째 하사표 부분에서는 시작점에서 A로 가는 q 테이블을 학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액션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이 숫자로 되어서 보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세 번째 하살표 부분에서는 시작점에서 A로 가는 q 테이블을 시각화해서 쉽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하살표 부분에서는 학습해서 나오는 최적의 경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이미지 부분에서는 A에서 H로 가는 q 테이블과 최적 경로 좌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H에서 Q로 가는 q 테이블의 결과와 최적 경로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에서 S로 가는 q 테이블과 최적 경로의 좌표가 출력되고 이렇게 이동해 에피소드 하나가 끝이 납니다. 우측의 총 경로를 보시면 시작점 9,4에서 시작해 전체 경로의 좌표를 지나 다시 9,4로 돌아오는 경로의 좌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에피소드의 결과 하나 중 270번 GIF 결과를 보여드리면 A, B, F, G, H, I, J를 찾고 오는 문제에서 최적에 이동했을 때 최적 스탯 수가 38번인데 MQQ 모델의 테스트 결과 실제 스탯 수도 38번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을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내려오는 경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전체 평균 스텝 수는 43.31로 최적에 가까운 값으로 나와서 잘 학습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본 것인데 경로를 찾을 때마다 업데이트 시키지 않고 목적 아이템이 같다면 큐테이블을 따로 저장시켜서 사용해보면 어떨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는 테이블도 있었지만 전혀 되지 않는 테이블이 있어 확인을 해본 바 위의 이미지 H에서 Q로 가는 테이블을 예시로 보시면 빨간 화살표 A의 경우는 Q로 가는 경로가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18 곱하기 17, 즉 306개 테이블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테이블을 저장해 놔야 됩니다. 물론 구현 가능하고 구현하다면 효율적이겠지만 PQ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Q와 MQQ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PQ의 장점은 모든 아이템들의 Q 테이블을 미리 학습시키고 저장해서 테스트 과정에서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이고 MQQ는 경로에 따른 Q 테이블을 계속 업데이트시켜 환경의 변해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공통적인 장점으로는 학습의 시간이 20분 이내로 주어진 환경에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반면 PQ의 단점으로는 환경이 변화되면 Q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MQQ는 경로마다 Q 테이블의 탐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Q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으로 단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공통적인 단점으로는 스테이트나 액션이 다양해지면 두 모델에서는 한계가 있어 신경망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MQQ의 발표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신경망 모델은 우리의 막둥이 현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딥큐 네트워크인 DQN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노현우입니다. 앞에 두 모델이 테이블 기반이기 때문에 신경망을 이용한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팀원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시도하고 싶은 방법이 다양했고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떠한 모델이 좋지 모르는 상황이라 폭넓게 시도했습니다. 표에 체크된 모델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았지만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어려움이 공유되지 않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DQN을 다 같이 시도했습니다. DQN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자가 돌아다니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얻는 정보들을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을 토대로 네트워크가 Q의 가치를 근사해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기대 보상 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을 뽑아냅니다. 슬라이드의 빨간색 부분이 앞에서 설명한 PQ, MQQ의 Q테이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DQ에는 제대로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좌측에 그 GIF를 보시면 갈피를 못 잡고 돌아다니고 있는 강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인풋으로 시작 좌표와 다음 아이템 좌표를 주었고 환경은 기업에서 제공한 베이스라인 코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코드는 장애물에 닿거나 밖으로 나가면 학습이 종료되도록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두 계층의 FC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한 책 또는 문헌 등을 토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헤매고 있는 초기 버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우측 GIF를 통해 미리 보여드리자면 강자가 최단 거리로 아이템을 모두 갖고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스텝을 최대 50으로 제한을 두었음에도 승률이 100%로 끝났습니다. 이동수의 평균은 43.39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최대 스텝을 50으로 준 이유는 기업 측에서 정해준 아이템의 개수가 최대 7개이고 이들을 모두 가져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최대 46스텝이 나와 여기서 4스텝 정도 여유를 허용하여 최대 스텝 수를 정했습니다. 초기 DQN에서 바뀐 개선 사항으로 그리드맵, 인풋, 보상체계, 게임 종료 조건 변경, 액션 마스킹과 무브 블럭, 네트워크,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는 특히 멘토님들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리고 기존 사례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초기 DQ에는 그 강자에게 현재 좌표와 타겟 좌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과정에서 강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리드맵을 통째로 넣어 지역적인 정보도 학습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여기서 그리드맵의 빈 선반은 100에서 -1로 목적지는 -100에서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아이템을 10으로 두고 다음 아이템은 9, 다다음 아이템은 8 이런 식으로 차등화를 주어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자의 위치는 -5에서 1로 그 외의 길은 1에서 0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맵에 표시되는 값들의 편차를 줄여서 표시를 했습니다. 강자에게 그리드맵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풍부하게 주기 위해 연속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4장의 그리드맵을 통째로 줬습니다. 이는 움직임에 대해 그리드맵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시계열적인 특징을 갖게 되어서 원활한 학습을 유도했습니다. 우측 그리드맵 4장이 겹쳐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강자가 걸어온 길을 숫자 1로 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체계도 변화를 줬습니다. 중앙에 있는 노란색 팩맨이 강자이고 좌측 상단에 있는 별이 아이템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어디로 가든지 동일한 보상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자가 아이템 위치까지 도착하지 않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보상 체계는 아이템으로 가까워지면 좋은 행동이므로 플러스 보상, 멀어지면 나쁜 행동이므로 맴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플러스 보상, 그리고 멀어질수록 더 큰 마이너스 보상을 주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거리와 방향에 비례하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강자가 목적지로 확실하게 유도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그리드 월드에서 벗어나거나 장애물에 도착할 시 학습이 종료되었으며 빈 선반에 도착할 수 있었고 따로 액션 마스킹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자가 죽지 않고 더 많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이 종료되는 루트를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대 스텝 수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최대 스텝 수를 200으로 맞춘 이유는 강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칸의 개수가 총 53개인데 200은 4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값의 범위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강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님을 의미하므로 학습을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자가 학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액션 마스킹과 무브 블럭을 추가했습니다. 액션 마스킹은 특정 좌표에 있을 때 무조건 이동하는 방향을 정해둔 것이고 무브 블럭은 선반 사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추가했습니다. 네트워크는 기존의 간단한 인풋 데이터를 FC 레이어로 처리했는데 인풋 값이 그리드 맵으로 바뀌면서 이에 지역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컨볼루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DQN의 단점인 특정 조건에서 Q밸류를 높게 예측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DDQN을 적용하여 해당 현상을 억제 및 성능 개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선 사항을 적용한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두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하나씩 바꿔가며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이들 중 버퍼 리밋, 배치 사이즈, 싱크 프리퀀시, 엡실론 값 등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화의 흐름을 보고 싶으시면 그 GitHub에 있는 패들릿 링크 있으니 거기 링크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습이 잘 되도록 하이퍼 파라미터를 맞춰놓으니 에포크를 8만에서 5만, 그리고 5만에서 3만으로 낮췄음에도 학습 및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DQN의 학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무브와 로스, 컴 리워드의 값이 흐름을 보면 에포크가 진행될수록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반에 네트워크로 문제를 풀기 위해 각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부터 아이템 위치까지 가는 1번, 그리고 아이템을 먹고 되돌아오는 2번처럼 문제를 단순화하여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을 적용해서 3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1번 사례를 통해 17개의 목적지 중 일부 목적지에 대해서만 DQN이 최적화되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DQN으로 테스트를 돌리고 나온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측에 표를 보시면 무브와 에피소드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는 최적이 아닌 경로를 택한 에피소드입니다. 총 1226개의 테스트 에피소드 중 56개의 에피소드가 최적이 아닌 경로로 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6개의 에피소드를 분석한 결과 좌측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의 GIF는 최적 경로보다 아래로 한 번 더 이동하는 유형입니다. 56개의 에피소드 중 80%가 여기 경우에 속하며 J부터 M까지 위치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올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간의 GIF는 최적 경로보다 아래로 한 번 더 이동하는 것을 2번 하는 유형입니다. 7개의 에피소드에서 발생하였으며 동떨어진 아이템 M을 가져올 때 발생합니다. 우측의 GIF는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유형인데 5개의 에피소드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져와야 하는 마지막 아이템이 I와 J에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학습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 제약인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는 개선하지 못하였으나 연구를 지속한다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DQN의 발표입니다. 마무리는 5강자의 든든한 팀장인 저희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도출한 3가지 모델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각 모델 성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경로를 최적으로 가면 평균 이동수는 43.29가 나오고 PQ는 43.40, MQQ는 43.31, DQN은 43.39가 나옵니다. 테스트 데이터 1226개에 대해서 최적이 아닌 경로를 택한 케이스는 PQ는 65, MQQ는 8, DQN은 56개입니다. 그리고 이동수의 최대 오차는 2넷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셋 다 우수하지만 그중 MQQ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DQN, PQ 순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론상 PQ랑 MQQ는 무한번 반복 시 최적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PQ의 성능이 DQN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랜덤 위치로 학습이 되면서 미처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스테이트 수가 작고 강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 수가 많지 않아서 PQ나 MQQ 방법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복합적이기에 좀 더 발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DQN 손에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더 생각해 볼 점은 저희가 적용한 신경망 모델은 비교적 최신 모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 모델을 더 개선한다면 최신 모델을 적용해 본다면 얼마나 더 무궁무진해질까가 저희가 낸 결론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직선 경로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자가 지게차가 돼가지고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면 과연 이 움직임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풋 정보를 4장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8장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MQQ 아이디어를 네트워크 버전으로 구현한다면 또 현재와는 어떻게 달라질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그리드월드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에 대한 학습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한 신경망인 레즈넷이나 댄스넷을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DQN은 가치 기반 방법론이므로 한 번 정책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좀 더 확률적으로 행동을 택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정책 기반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정책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발표의 처음과 끝을 맡은 팀장 저 신휘정과 DQN 발표를 해주신 현우님, 발표는 안 하셨지만 뒤에서 온갖 노력을 해주신 흥선님, PQ 발표를 해주신 진구님, MQQ 발표를 해주신 태양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신 퍼시 유상민님, 멘토 최지훈, 민예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를 나열해놨고 마지막으로 강자가 처음으로 수렴을 해준 벅찬 순간을 공유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해도 돼요? 네, 경훈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아이페 1기 퍼시를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짧은 기간에 되게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뭐 심사위원이지만 그건 보다도 질문이 좀 있는데, 그 인풋 스테이트 4장 쌓은 거, 그게 혹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4장이 어떻게 4장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네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는 원래 기존에는 그리드 맵이 이렇게 한 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스텝을 진행하다 보면 히스토리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토리에 대한 정보 3장을 더 넣어줘가지고 총 4장이 되었고요. 네, 네네. 네. 그 DQN처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맞습니다. 타임스텝, 네네. 네,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헷갈렸던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 50페이지, 저랑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그 마지막에 옵티멈이라고 하신 거, 그 바로 앞 슬라이드에 그 성능 비교할 때, 이 옵티멈이 뭐예요? 옵티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거는 저희가 모든 아이템을 전부 최적으로 갔을 때 경로 개수를 세가지고 평균 무브 수, 이게 정말 모든 경우가 최적으로 가면 어떤 몇 개의 평균 무브를 움직이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놨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 모델을 또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에 든 생각이긴 한데, 이 앞에 이제 PQ랑 MQQ의 단점으로 이제 테이블 러닝이 원래 단점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차원이 가로 세로가 바뀌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 단점 말씀하시면서 이제 DQN을 넘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DQN도 지금 어쨌든 저게 이미지로, 그러니까 DQN 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임 화면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주듯이 이것도 그냥 비주얼 인풋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 4장 쌓은 거를 주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DQN 인풋이 저 그리드 월드에 저 넣어주셨던 저 경로 01 그대로 넣어주나요? 아니면 저걸 마치 이미지처럼 해서 넣어주는 건가요? 일단 제가 질문을 이해한 게 맞는지 조금 다시 물어볼게요. PQ랑 MQQ에도 인풋이 DQN에서 사용한 그리드 월드처럼 넣어줬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 맞으실까요? 질문이 뭐냐면요. 이 테이블 큐 러닝 말고 DQN 같은 경우는 인풋을 우리가 방금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4장을 쌓아서 이렇게 넣어주셨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인풋이 보통 원래 DQN 그냥 그 논문은 그 게임 스테이트 같은 경우 그거 사람이 보는 그 비주얼 인풋 그대로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DQN 썼다고 했을 때 마치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왼쪽에 이제 물류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JPG 파일이랑 그런 이미지를 넣어주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제 오른쪽에 있는 저 01, -1, -10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저거 4장 쌓은 거 저거 그대로를 이렇게 넣어준 배열 그대로. 근데 그 여기 발표 주신 거 보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4차원 그리드 네. 그대로 넣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넣어줄까도 했는데 저희가 이 이미지를 보시면 단색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미지의 색깔을 바꾼다고 해도 요 배열과 달라질 거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냥 네네.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그리드 값 자체를 그냥 이미지처럼 넣어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 네. 어, 그래서 그게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DQN이나 그쪽을 되게 많이 돌려봤는데 자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 버퍼가 많아가지고 메모리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풋이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알 것도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테이블 러닝의 단점이 이제 조금만 바뀌어도 다시 처음부터 학습해야 되는 건데 얘도 사실 인풋을 이렇게 9, 10, 4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만약에 조금 이제 환경이 넓어져서 물류가 막 많아지거나 테이블이 커지면은 또 새로운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든 생각이 이미지로 하시면은 그 왜 최근에 많이 컨트라스트 러닝이나 인베딩 러닝 많이 나온 것처럼 이미지는 사실 레졸루션만 조금만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동시에 같이 동일한 인베딩을 하면은 사이즈가 많이 변하더라도 얘가 동일하게 이제 레펜션 러닝을 하니까 그래서 이미지로 하면은 어, 더 응용력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좀 더 개발하게 되면은 꼭 참고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해봤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를. 그때는 이제 물류가 아니라 그 로봇 팔 이렇게 공정할 때 왜 막 그 공정 이렇게 포인트 찍는 거를 최적 경로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잘 좀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애자에서 노철균입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 저는 질문 드릴 게 일단은 그 휴리스틱 알고리즘과의 비교는 혹시 진행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휴리스틱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초반에 좀 개발을 놓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MQ나 PQ나 DQN 전부 액션 마스킹이랑 무브 블락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이게 A스타랑 좌수법으로 이동해가지고 전부 구현이 되어 있는 거는 코드가 있는데 액션 마스킹이랑 무브 블락을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는 모델끼리의 성능 비교로 마무리를 짓자라고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고 알고리즘으로 구현은 되어 있지만 네, 정말 열심히 짜주신 직무님이 계신데 요거를 직접 비교에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요게 저희 PPT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뒷부분에 좀 더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요 부분 네, 혹시 괜찮으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액션 마스킹이랑 무비 블락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발표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아까 발표 중에 장애물을 하나 추가했더니 학습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장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이 깊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라고 하면은 이 우리가 만든 AI 모델을 실제 이러한 환경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일반화 측면에서의 테스트나 실험은 해보신 것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기 부분도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했던 전부 모델이 가치 기반이다 보니까 아마 그냥 정해진 액션 값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장애물 하나가 추가가 되면 아마 테스트의 성공률이 뚝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스테이트를 받았을 때 액션을 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폴리시 기반 베이스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테스트까지는 못 해봤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폴리시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좋은 질문과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그 채팅창에 동민님이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답변을 해주셨군요. 네, 동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죠? 시간은 이미 다 썼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나중에, 있으시면 하나 정도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강화학습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그 세부적인 용어나 개념을 못 알아들었지만 진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다음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는 끄고 저희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광자 팀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